뭐 가치주, 은행, 증권 뭐 이런 거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배당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많은 투자를 해봤거든요. 많은 투자를 해봤는데 좀 마음 편한 투자를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모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없는 투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채널도 운영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는 건데 스트레스 없는 투자라는 거는 결국 뭐 그 기업을 믿어야죠. 근데 그 기업을 어떻게 믿느냐? 주식시장에서는 숫자를 보고 믿는 거고 그러고는 나한테 돌아오는 리턴을 보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리턴의 관점에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금 배당을 한 4% 정도, 4.5% 정도 주다가 최근에는 이제 회사가 SK스퀘어랑 텔레콤이랑 분할되면서 오히려 배당을 더 늘리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 내외 혹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배당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보고서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은 SK텔레콤은 들고만 있어도 6% 배당을 주는 거고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필수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먹는 것도 있고 집도 있고 입는 것도 있겠지만 통신이죠. 구글 없이 못 살고 뭐 모바일 게임 없이 못 살고 인터넷이 한 일주일만 끊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답답한지 벌써부터 탁 마음이 막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리고는 계속 인터넷 속도는 빨라질 거고 더 많은 데이터를 쓸 거고 그러면은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필수 소비재이고 배당도 많이 줘요. 우리나라에서 의식주 관련된 친구들 중에서 뭐 건설도 마찬가지 아니면은 뭐 라면 업체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옷 관련된 업체들도 마찬가지 통신만큼 배당 많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코카콜라나 아니면 뭐 버라이즌이나 아니면 월마트나 이런 것들 놓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필수 소비재 중에서 우리나라는 필수 소비재라고 했을 때 이마트 배당률이 아마 엄청 낮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 안 돼. 네, 0. 몇 프로, 뭐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는 뭐 영업이익도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는 농심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농심 그 대표님이나 IR팀 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발 좀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한 주에 4,000원 고정 배당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좀 고질병이긴 한데 식품 기업들 보시면은 많은 기업들이 고정 배당입니다. 배당을 안 늘려요. 많이 벌어도 배당을 안 늘리고 작게 벌어도 배당을 안 늘려요. 그러니까 주가는 10년 차트, 20년 차트 열어봐도 계속 옆으로만 가요. 그런 종목들은 그렇죠. 4,000원 고정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 배당률이 얼마냐? 농심 기준으로 주가가 한 20만 원 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넘는데 4,000원 준다 그러면은 엄청 작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적도 늘어나는데 배당도 높아. 필수 소비재야.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뭔가 좀 우리가 긴축을 한다. 좀 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필수 소비재는 경기 침체에서도 줄일 수가 없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고배당을 봐야 되는 이유. 그러고는 고배당을 샀을 때 좀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유. 얘는 안 빠질 거 아니야. 안 빠지면은 이거 들고 있다가 뭐 네이버가 저기까지 내려갔네 하면은 얘 팔고 그걸 사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뭐 좀 여유가 좀 생긴다. 그리고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라는 관점에서 뭐 100% 담으면은 재미가 없겠지만 그냥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분산하고 나눠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여러 종목들, 여러 업종들에서 투자를 하면은 편안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네.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전화가 네. 걸려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조금 이제 테마주 쪽으로 투자를 네. 많이 하신 분들이 네. 이제 힘드니까 테이버님께 전화를 하는 건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테이버님도 물론 힘들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네. 갖고 있는 주식 대부분이 이런 네. 배당주, 실적 있는 네. 이런 것들을 갖다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아니실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제 방송이나 제 유튜브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코로나 끝나고 2020년 여름부터 은행주를 슬슬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배당 때문에. 그래서 슬슬 모았는데 뭐 여러 번 뭐 스윙 투자도 하고 샀다 팔았다도 했는데 저는 작년 초부터 신한은행이라는 종목을 공격적으로 좀 많이 비중을 좀 늘리면서 많이 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배당도 지금 꾸준히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포트폴리오에는 30% 좀 넘게가 은행입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뭐 은행들을 좀 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이닉스가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삼성전자 7만 원 정도 왔을 때 이 정도면 살만한데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만 하는 하이닉스를 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11만 원 정도 전후부터 하이닉스를 샀어요. 하이닉스를 사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면서 SK텔레콤을 또 SK텔레콤은 작년 여름부터도 들고 있었는데 뭐 분할하고 이런 이벤트로 뭐 샀다 팔았다 하다가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린 게 올해거든요. 올해 이제 SK텔레콤을 스윙 투자 관점에서 좀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KT도 일부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KT, SKT, 신한은행, 우리은행까지 해가지고
요 네 종목이 거의 뭐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인플레이션을 예상한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을 예상한 것도 아닌데 작년 기준으로는 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2차 전지는 무서워서 많이 못 들어가고, 그리고는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도에 뭐 펄어비스를 들고는 있었지만 한 20% 먹고는 팔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판 가격에서 2배인가 더 갔었단 말이죠. 근데 너무 비싸니까, 비싸면 무섭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 가지고 조금 이제 너무 무섭다 하면서 옮기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최근에 은행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전에서 왔다 갔다 계속 스윙을 치고 있으니까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저는 빠졌을 때 사서 올해 SK텔레콤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제 평단 대비 8% 정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더 샀죠. 올라와서 또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또 현금화하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배당이 저점을 만들어 주니까 그 위에서만 그냥 이렇게 퐁당퐁당 하면서 뭐 2%, 5%, 10% 왔다 갔다 매수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점도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못 벌었어요. 제가 재작년에 수익률을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재작년에는 제가 이제 코로나 저점 대비로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 저점 대비로는 60몇 % 정도 먹었더라고요. 지수가 2배가 갔는데 많이 못 먹었죠. 많이 보셨죠. 근데 제 주변에는 막 300%, 400% 벌어가지고 뭐 저는 신용도 안 쓰고 안정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벌었고, 2020년 초부터 2020년 말까지는 40몇 % 정도 나왔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다 끊으니까 그렇게 나왔고, 제가 작년도에는 배당 포함해서 21%, 22% 겨우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작년에 뭐 2차 전지, 게임주 이런 거를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작년에도 3, 400% 벌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 보고 있으면은 저도 허탈하죠. 나도 저렇게 벌고 싶은데, 매일 주식을 보고 있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작년도에 그렇게 벌었던, 재작년에 그렇게 벌었던 친구들이 올해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몇몇 고수분들을 제외하고는 벌었던 부분들을 많이 토해냈거든요. 시드가 커진 만큼 이게 3배를 벌고 3배를 벌었는데 거기에서 반토막이 나니까 정말 많이 토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진짜 고수분들은 이렇게 뭐 작년에 많이 벌고 그 돈을 뭐 이렇게 다른데 원자재에 박은 분도 계시고 금에 박은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부동산에 박은 분도 계세요. 부동산도 빠지고는 있는데 뭐 그건 안 팔면 되니까 현금 박치기로 부동산 사신 분들은 진짜 부럽거든요. 근데 여전히 주식시장에 살아남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로나 바닥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누적을 해왔고 안 잃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버크셔 해저웨이의 그 ARKK 그런 느낌 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느린 거북인데, 그게 작년 재작년에는 정말 단점이었고 올해는 그나마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올해는 제가 5월까지는 계좌가 플러스다가 저도 이번에는 일단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계좌가 음전을 했어요. 올해 들어가지고는. 근데 일단은 이번 달에 마이너스 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났지만 대단하시네요. 이 장에서 이러면은 전 자랑합니다. 마이너스라도 자랑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오르는 장에서도 빠지는 장에서도 많이 안 흔들리는 투자 방법이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그런 투자법이지 않나. 그러면은 그 코로나 이후에 대세 상승 장에서도 네. 이런 스타일을 좀 고수를 하셨다는 건가요? 그때는 오히려 저는 가치주 기준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차가 보통 코로나 전 기준으로 한 15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10만 원인 거예요. 네. 99,900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월인가 5월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외쳤습니다. 제발 이걸 사셔야 된다고. 이거는 현대차를 코로나로 바닥에 딱 떨어지고 난 뒤에 바닥에서 정의선 부회장님이 그때 자사주 막 했죠. 맞아요. 하고는 그런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가면서 이렇게 10만 원을 뚫냐 이러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얘 날라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를 여기서 안 사시면은 적어도 이거는 연말까지만 보유하셔도 50%를 갑니다. 이걸 도대체 그러니까 현대차를 너무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거를 왜 그렇게 안 좋게 보시냐. 와이어링 하네스 사건 터지고 막 이럴 때 생산 안 된다 이럴 때, 아니 그래도 이거는 그냥 가치 자체가 현대차가 공장을 팔아도 이게 지금 시가총액보다는 돈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서 뭐 저는 오히려 그런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고는 뭐 삼성전자를 그때는 5만 원에서 사서 6만 원에 팔아야 한다. 또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는데 아프리카 TV도 그때는 가치가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TV를 우리가 보통 6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사서 6만 원 위로 가면 판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때도 스윙 투자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락바텀 전략으로 이 밑으로는 안 빠집니다. 이런 종목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스윙 투자를 이제 유동성이 좋으니까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좀 수익률을 많이 쌓았던 그런 건데, 어쩌나 저쩌나 저는
뭐 통신이 됐든 은행이 됐든 아니면 삼성전자가 됐든 한 종목만 주구장창 파도 돈은 벌 수 있다라는 거는 많이들 봤었고 그다음에 저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락 바텀에 있는 그런 네. 주식들을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은 네. 막 3배, 4배 가는 분들은 락 바텀이 조금 약한 락바텀이 그런 없는 종목을 하는 없는 거죠. 종목. 없는 종목. 그러니까 어. 3배, 4배 가는 종목은 뭐 그런 종목도 분명히 락바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방송에서도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테마주도 바닥은 있어요. 테마주도 바닥은 있지만 바닥에서 사 모아서 올라갈 때 던지는 그런 테마주 트레이더가 있고 아니면은 그날 거래량이 터진 데 들어가가지고 트레이더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있어요. 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관찰해본 결과는 그날 거래량이 터지는 데 들어갔다가 물리면 못 팔고 마이너스 30% 나고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더 길게 하셔야 되고 오히려 락바텀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바이오도 보시면은 정말 5년 10년 차트에서 바닥인 라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서 2, 3년 버티면은 3배, 4배 갑니다. 그리고 운이 좋고 촉이 좋은 분들은 바텀에서 올라가기 직전에 사세요. 아 이거 한 달 뒤에 이벤트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사고는 그걸 먹어요. 막 3배씩 먹고 그러고는 자랑합니다. 그러면 저도 현타 오죠. 저도 듣는 얘기가 있는데 아 형님 이거 다음 달에 뭐 이렇게 뭐 학회가 있는데 이런 데 있으면 간다는데 아,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 아 이거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아 뭐 가면 땡큐고 안 가면 뭐 안 가는 거죠. 이러고는 저는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현혹될까 봐. 그러니까 진짜 신경 쓰이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한두 달 있다 전화 와가지고 아 형님 식사합시다 하고 가면 아 아주 진수성찬 차릴 때가 있는데 아 이게 운이 많이 따라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때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어도 좋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 시점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세 상승장이 물론 분위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지만 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스타일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라고는 제가 어떻게 보면 말씀 못 드리는 게 제 스타일이 보수적인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지금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박현선 차장님이라고.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되게 잘하는 분이 계시죠. 이제 3프로TV에도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랑 그 다음에는 기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달란트 형님. 예, 달란트 형님 것도 가치 투자로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가치 투자자인데 그리고는 강한국 작가님이 계십니다. 쿼트 투자.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내가 단기 매매, 추세 매매 좀 익사이팅한 역동적인 매매하는데 본인이 취향이 맞는지 아니면 기업을 분석해놓고 사놓고 오를 때까지 버티는 가치 투자자가 맞는지 아니면은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숫자만 보고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퀀트 투자가 맞는지 뭐 아니면은 또 많은 스타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 좀 더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뭐 유튜브가 됐든 라이브가 됐든 시리즈를 만들 예정인데 재밌겠다. 예, 그거를 본인의 성향을 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도 단타로 먼저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예전에도 여기서 오픈을 했는데 카카오로 손절을 치고 나왔죠. 예, 그때 뭐 돈도 필요하기도 했는데 뭐 카카오가 성장하겠다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조금은 계획 없이 들어갔다가 좀 크게 잃고 감자를 당해보고 이번에 상패 당할 뻔했던 게 다행히도 거래 재개가 됩니다. 상패 당하지 안 맞았어요. 거래 재개돼요. 자 그런데 이게 테마주 투자를 핵심을 그러니까 메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투자를 메인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투자는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는 모르겠고 나는 이제 적어도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안에 계속 플러스가 나면서 나는 그냥 무지성으로 적금으로 걱정 없이 계속 사고 싶어.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 뭐 4만 원, 5만 원 사셨던 분들이 올라갔을 때도 불타고 내려갔을 때도 불타고 또 10만 원, 9만 원 갔을 때도 불타고 했는데 지금 오면은 본전이거든요.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을 내가 못 버틴다. 나는 이렇게 매매 이런 거 잘 못하겠고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상향을 꾸준히 하는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액티브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나는 정말 느긋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뭐 사람도 못 믿고 기업도 못 믿고 나는 숫자만 믿는다. 이런 분들이 다들 계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본인을 먼저 어때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본인의 성향을 파악을 하셔야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거는 제 투자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스트레스 없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냥 이렇게 주워 들은 걸로도 할 수 있는 투자 아니면 정말 간단한 차트 분석으로도 할 수 있는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좀 이렇게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면은 결국 본인의 스타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오늘 보면 또 삼성전자가 뭐 2%대인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카카오도 막 떨어지다가 5%, 6%막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또 며칠 전에 또 보면은 이렇게 나스닥이나 S&P도 이렇게 2, 3% 오르는 것 같다가 또 그 다음날도 오르는 것 같다가 막 5%, 6%또 빠지고 막 네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좀 비일비재한 건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순간적으로 한 이틀, 3일 또 올라가면 와 이거 돌린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긴 그죠. 하는데 네. 그런 걸 좀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는지 조심할 수 있는지. 그거는 일단은 주식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는 오만대만 통계가 다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통계도 있어요. 지난 50년간 양봉이 몇 개고 음봉이 몇 개였냐? 1대1이에요. 아 그래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달, 두 달 아니면 코로나 이후 이렇게 보면은 양봉이 많았다, 음봉이 많았다 이렇지만 와. 정말 긴 시기로 보면은 양봉과 음봉의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와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냐? 장대 음봉을 피하고 장대 양봉을 먹어라. 정말 쉬운 얘기긴 한데 그럼 장대 음봉은 어떻게 피합니까? 그럼 뭐 경제를 봐야 되고 지표를 봐야 되고 뭐 가치를 봐야 되고 시황을 봐야 된다. 볼 게 많아요. 그럼 장대 음봉은 어떻게 먹는 겁니까? 장대 음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장대 양봉을 기다리다가 장대 음봉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네가 시장을 잘못 본 거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후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똥이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일단 기업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같은 기업들을 다 같이 분석을 해요. 경쟁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기업의 평가가 적당한지, 그리고는 뭐 관련된 보고서를 보고는 저는 여기에 대한 대응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싸다고 생각할 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때부터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좀 고민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일이 올랐어요.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많이 사야 되나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갈 것 같은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 뭐 아까 8만 원, 9만 원대 왕창 사신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것도 더 갈 것 같으니까 욕심내서 왕창 들어가는 건데, 그럴 때는 먼저 기업 분석을 하신 뒤에 저렴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무엇을 하느냐?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한국경제TV에 패널로 나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4월부터 하이닉스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까 하이닉스를 제가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사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지난주였죠. 하이닉스가 11만에서 딱 깨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딱 보이면서 시황이 안 좋은 거예요. 지수가 많이 부러질 것 같아. 그러고 그때부터 안 사고 있거든요. 안 사고 길을 모으고 있죠. 밑에서 한 방에 살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한 방을 사도 2주 동안 분할 매수했던 그 금액만큼만 살 거예요. 저는 이제 4월 달에 한 6월까지는 장이 그냥 이렇게 좀 밀리면서 횡보하면서 하다가 6월에 미국에 뭔가 중앙은행에 이런 인터뷰가 있으면은 그거 보고 뭐 반등을 하던지, 아니면 그때까지 횡보하다가 바닥이다 싶으면은 슬슬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는 예상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번 6월 FOMC죠. 6월 FOMC에서 시장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럴 줄 몰랐기 때문에 사다가 멈췄습니다. 더 빠지면은 바닥에서 살라고. 근데 어쨌든 저도 항상 해야지 하면서 잘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분할 매수. 제가 하이닉스를 매일 많이 샀다 싶으면 12주 사고, 작게 사면은 5주 삽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한 5주 샀어요. 매일 사요? 네. 그냥 매일. 그게 분할로 매일 그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시대에 따라 가지고 매일일 수도 있고 매주일 수도 있고요. 이게 5주일 수도 있고 한 주일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그래야 지수가 뭐 차트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 평단은 가운데로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이 왔다 싶을 때 그때부터 얘가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싶으면은 올라가더라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11만 원에 샀는데 15만 원 갈 것 같아 샀는데 얘가 어느새 13만 원에 왔어. 그러면은 더 안 사던지, 이거 좀 보니까 더 못 가겠네 싶으면은 거기서 그냥 반 정도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 분할 매도를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반복적으로 제 시청자분들한테 주입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사고요. 저는 이거를 여기 와서 반을 팔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다 팔기엔 또 아깝거든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안 팔고 버티면은 떨어지면은 멘탈이 붕괴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달리는 내용이 제가 이거를 뭐 플러스 40% 갔는데 80% 갔는데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그걸 못 팔고 버티고 있다가 지금 본전에 왔습니다. 본전에 왔는데 팔아야 될까요? 더 떨어지면 제가 멘탈을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수도 마찬가지, 과거 지수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종목은 결국에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고, 또 분할 매도를 했을 때 다른 또 좋은 종목이 보이면은 어차피 매도하고는 바로 못 사니까 또 그걸 또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난 뒤에 이제 떨어져 있으면은 분할 매수하고, 정말 좋은 종목이 또 보이면은 또 거기를 들어서 분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이렇게 타겟팅 해놓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심 종목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400개 정도 있거든요. 국내 기업 기준으로. 진짜요? 제가 관찰하는 종목이. 와. 그 중에서 너무 날라갔다 싶으면 빼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많이 떨어진 싶으면 또 넣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계속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3,400 종목을 봅니다. 매일 차트는 못 보지만 적어도 주말에 주봉은 다 확인해요. 그러면 그거 다 기록하세요? 약간 엑셀에 만들어 놓죠. 아, 네, 그래서 기록하세요? 주봉에 대해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놓고 와. 제가 요새는 그걸 저 혼자 체크하기보다는 작가라고 부를 수 있는 제 매니저 친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말에는 유튜브에도 이걸 올려보자. 이제 왜냐면 제가 주봉으로 매매를 하고 이게 좀 락바텀 기준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수익률 좀 좋으니까 이런 걸 또 유튜브에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올려보니까 조금 반응은 좋은데 타율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아서. 5주 10주씩 사는 것도 네. 다 기록을 하세요? 이거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아, 그 매수하는 기록은 어. 제가 약간은 축복이자 저주인데 제가 보유하는 종목은 한 20종목 내외입니다. 항상. 국내에서 20종목 내고 한 10종목은 거의 패시브예요. 항상 있는 종목들이고 나머지 10종목은 스윙 치는 종목들인데 뭐 최근에는 뭐 동성화인텍이나 아니면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 뭐 이제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스윙을 쳤고 그러고는 계속 보는 종목들이 똑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을 저는 대충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으니까 동성화인텍 한국카본은 만 원대 초반이면은 괜찮습니다. 거기 배당이 몇 프로가 나오고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뭐 이렇게 과거 뭐 몇 년의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바텀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이런 것들을 대충 이 종목은 얼마다를 기억해 놓고 아니면은 주위 분들한테는 이 종목은 얼마다를 메모를 해놔라고 말씀드려요. 엑셀에다가 그 종목을 클릭하고 그 종목을 검색하면은 이 종목은 얼마짜리인데 지금 얼마 왔네. 그러고는 이 정도면 살만하겠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의 타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돌리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 트레이드하고 그걸 또 정말 확실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건데 뭐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보통 한 달 빠지고요 한 달 올라갑니다. 차트 보시면. 그리고 뭐 장 좋으면 하루 만에 팡 쏘기도 하는데 야, 그런 걸 다 아는 거. 예. 한 달 동안 떨어져 가지고 밑에서 한 2, 3주 있어요. 그럼 2, 3주 동안 올라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 계속 기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자리니까. 그러고는 올라가요. 그럼 위에서는 다 집어던져. 저는 목표 가격 오면은 그런 종목들은 뭐 5%짜리 10%짜리 정해놓고 들어가니까 다 집어던집니다. 근데 그렇게 집어던지고 난 뒤에 떨어질 때까지 그냥 관찰만 해요. 원하는 가격이 안 오면 못 사는 거고 오면은 사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은 큰 종목은 좀 더 큰 시계열로, 작은 종목은 작은 시계열로 해서 본인만의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좀 짜시면은 지금 같은 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고 상승장에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신 상승장에서는 저는 쫄보라 많이 못 먹고요. 많이들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데이브님 그 시간이 좀 됐는데 예. 몇 가지만 좀만 더 여쭤볼게요. 예. 한 가지가 네.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코로나로 돌아간 것 같다고. 네. 주가가 네. 막 진짜 한 80% 먹었는데 네네. 그거 다 없어졌다고. 네. 테이버님도 그런 걸 좀 경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저는 일단은 아마 코로나로 돌아가려면은 코스피가 1000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그 어떤 개별 종목으로 했을 때 네네. 예를 들어 한 50% 먹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빠지면서 네.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우리은행. 우리은행. 네, 제가 우리은행을 네. 작년 연말에 이제 11,000원에서부터 이거 좋습니다. 전 삽니다. 저는 이거 계속 삽니다. 그러다가 12,000원대 또 샀고요. 13,000원에 또 사가지고 저는 평단이 한 12,500원 정도 됐었어요. 걔가 제가 기억하기로 16,300원인가 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익률이 꽤 좋았죠.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12,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딱 그 케이스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 장도 안 좋았는데 또 대통령님께서 그 대출이자 줄이라는 엄명을 내리셔가지고 은행들이 내려 꽂으면서 한동안 이제 안 보고 있다가 계속 플러스니까 안 보고 있다가 야 정신을 차리니까 얘가 플러스 1몇 프로 2몇 프로 와 있더라고요. 어이 무슨 일이야 이러고는 한 종목이 그렇게 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긴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그때그때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얘는 괜찮겠지 하고 안 보고 있다가 내놓은 자식이었는데 내놓은 자식이 갑자기 와가지고 왜 내놨냐면서 멱살을 잡길래 좀 더 시대를 태워줬습니다. 오히려 네, 돈 벌어 와라 이러고는. 네. 삼성전자 그런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네, 거에 네. 속하는 거니까.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 네. 진짜 암호화폐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암호화폐에 대한 혹시 의견이 좀 있으신지? 암호화폐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아침마다 시황을 얘기하면서 암호화폐 중에서 딱 비트코인만 말씀을 드려요. 비트코인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태동 같은 거는 암호화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중간중간에 비트코인에 대한 주목도가 좀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시장이 작기 때문에 쟤들끼리 노는 시장인가 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시장처럼 우리가 리니지 집행검이 뭐 몇천만 원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거기를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조금 세상이 변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넥슨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기업들 심지어는 SK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SK 스퀘어라는 것이 SK텔레콤에 분할되면서 SK 자체 코인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일정이 좀 연기가 되긴 했지만 국내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이 코인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뭐 이더리움을 통해서 NFT 거래를 하고 하면서 이더리움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막 이렇게 5배, 10배씩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띄면서 이쪽이 하나의 자산시장 군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는 시가총액이라는 걸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의 10분의 1 수준까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올라갔었거든요. 6만 달러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에서도 제도권에서도 그리고는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도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도 코인 시장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지금 2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6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침 라이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자산군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에서 보는 뷰가 너무 긍정적이고 그리고는 이거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등락이 나스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고 이 어떻게 보면은 커플링이 된다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얘가 규제 안으로 포함되기 시작했고 이게 하나의 자산으로서 자산 시장 안에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좀 자리를 잡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전해드렸는데 조금은 안 좋은 이벤트가 좀 터졌죠. 안 좋은 이벤트라고 하면 루나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사고를 친 거죠. 그게 4만 달러라고 했던 그 4만 달러에서 여기서 하락이 멈췄다라는 믿음이 상당히 강했어요. 글로벌에서. 강하다가 그게 갑자기 비트코인이 빠진다 스테이블 코인의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 달러를 버텨냈는데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 달러를 버텨내면서 비트코인이 정말 대단한 방어력 대단한 어떻게 보면 주목도를 갖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루나 사태로 연결이 되면서 이게 4만 달러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거의 25%를 내려 꽂았죠. 그러고 난 뒤에 또 긴축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는 2만 달러까지 밀렸어요.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더리움에 다른 뭔가 이렇게 사태들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오늘 새벽에도 뉴스를 확인을 했는데 거래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거래소가 출금 정지 라는 일시적으로 출금을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뱅크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 올렸던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루나도 마찬가지고 신뢰를 좀 무너뜨리는 행동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돈을 빼가는 현상들이 좀 강하게 발생을 하니까 자산 시장 자체 규모 자체가 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데다가 영향을 받고 2만 달러까지 무너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질 거냐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저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냐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언젠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더 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뭐 차트상으로 보든 아니면은 월스트리트도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나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 차트상 매매 고점 대비 한 70% 정도 빠져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 봤을 때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빠지면은 정말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겠고 다음에 또 이게 자산시장에 이렇게 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가상자산이냐는 혹은 우리가 뭐 NFT도 그렇고 앞으로 VR, A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또 돌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주목받는 시대는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침마다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2만 달러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2만 달러라는 지지선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열리면서 유동성이 풀리고 그러면서 요렇게 올라오던 친구가 폭발적으로 뜬 라인이 2만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12,000, 15,000, 2만까지는 천천히 올라왔어요. 주식보다도 느리게 올라오다가 폭발하듯이 올라간 라인이 2만 달러였고 그 2만 달러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도 연말? 2017년도 고점 그때가 19,500달러였어요. 그거를 뚫는 순간 날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트 매매 관점에서도 전고점을 뚫었다고 하면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날아갔던 그 라인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은 코로나 저점 때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제가 기억하기로 5천 몇백 달러였습니다. 그리고는 코로나 이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10,000, $12,000 수준이었거든요. $10,000 얘기하는 분도 네.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진짜 $10,000가 바닥이냐?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면서 저점이 올라왔느냐? $10,000에서 $20,000로 올라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많이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 코인을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곳들이 지금 얽혀있고 설켜있고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편입이 됐습니다. 거미줄처럼 엮여있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은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야겠네요, 진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계속 본인 포트의 5% 정도는 가상자산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반토막이 나더라도 포트의 마이너스 2.5%지만 이거를 나중에 10배가 간다라고 했을 때는 5%가 5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수준에서는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자산이지 않나 라는 말씀은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액으로 장기 투자 요거 두 네. 가지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저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네네. 그 아까 15,000원에서 예를 들어 10,000원까지 떨어지는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게 아까 이제 내놓은 자식처럼 네.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좀 관찰을 했으면 네. 내놓지 않고 네.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대응이 되는 건가요? 그 떨어질 때 뭐 한 10% 떨어졌을 때 팔고 뭐 이런 네네. 게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내놓은 자식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은행주도 어떻게 보면 큰 시클리컬 산업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중간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을 좀 장기로 보유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은행을 장기 관점으로 보지만 단기 스윙 관점으로 은행을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트에서 뭐 전고점을 뚫어서 내가 팔았고 또 떨어져서 다시 샀는데 이게 뭐 지금 사면은 타점이 어떤가요? 이런 얘기들을 라이브 방송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볼 때 이걸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타점이면 좋고 올라가면 파는 게 좋고 어차피 얘는 테마주처럼 전고점을 뚫었다고 해서 여기서 20% 30% 올라가는 게 아니고 5% 10% 더 갔다가 또 떨어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괜찮은데 제가 내놓은 자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결국 금리 인상 사이클 동안은 은행주가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주가 금리 인상 사이클 동안에 국내는 변동금리 중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모든 이자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계속 올린다 그랬고 한국은행이 올해 연말까지는 적어도 기준금리 올린다고 했으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팔 필요가 없다. 라고 하고 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그러니까 은행주는 매도 시점을 정해놓고 혹은 매도 가격을 제가 생각하는 배당률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겠다 하는 식으로 안 보고 있다가 다른 애들이 폭나가면서 막 이걸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믿었던 친구들도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충격을 받았는데 보통 이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근데 무릎에 사서 어깨 파는 거를 꼭 요 한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무릎이라는 거는 떨어지는 동안이 아니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무릎입니다. 어깨는 올라가는 도중의 어깨가 아니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어깨예요. 요걸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세세하게 관찰을 하면은 대응 가능했겠죠.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고 조금 스윙주에서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매수 타점 딱 잡아놓고 매도 타점 잡아놓고 이렇게 트레이드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우상향하는 친구들은 떨어졌는데 반등하는데 뭐 이렇게 기관도 사고 뭐 보고서도 나왔네 좋네 그러면은 사서 올라가는데 하면서 뭐 기관형들도 파네 외국인들도 파네 그러면은 저도 좀 매도를 하는 이런 편으로 좀 대응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노하우예요. 말로 얘기를 해주고 뭐 차트 설명해주고 내가 이때 샀고 이때 팔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야구를 하고 싶은데 야구를 잘하는 베이비루스 영상 보고 이대호 영상 보니까 요런 자세로 치더라. 백날 따라해도 실제 타석에 들어가면 못 쳐요. 쳐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달을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전달이 안 돼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고는 다른 분들을 보고는 나도 저거를 봤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해봐서 잘 되면은 그게 본인의 투자인데 해봐서 안 되면 본인 투자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부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에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버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질문이 많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 시청자님들께 네. 끝으로 좀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많이 힘든 장이고 많이 힘들 겁니다.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기회인 것도 맞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이 이게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V자 반등은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V자 반등은 어렵지만 조금만 이게 2020년 3월이 아니고 조금만 더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은 2019년도에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일본이 뭐 화이트리스트를 지정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지수 기준으로 주봉으로 내려 꽂아가지고 야 이거 전저점 깬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퍼센트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 뚫고 내려왔던 그렇게 하락했던 그 지수가 V자 반등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걸렸겠네요. 4개월 정도 걸리면서 올라오고 그럼 오히려 정고점 뚫고 올라갔어요. 물론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박스권에 있었을 때고 오히려 실적 기대감도 있고 반도체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좋으면서 조금 더 뚫고 올라간 건 있지만 결국 회복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회복이라는 얘기를 많은 투자자들,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평균 기준에서 과매도 구간이 맞아요. 지표를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과매도 구간은 맞지만 아직까지 환율이 너무 높다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고 아직도 인플레이션의 고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바로 V자 반등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성공적으로 좀 마치시고 또 오히려 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 진짜 하락이 길었는데 이 하락에 이렇게 긴 시간 가운데 테이버님이 오늘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투자의 많은 부분을 공개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뭐 상승장, 하락장 그리고 주식들을 좀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 그럼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니카피의 저자이신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